사람들은 삶을 전쟁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해야 하죠. 하지만 싸움을 하기 전에 훌륭한 인재를 먼저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는 여러 방면의 유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재상과 신하, 용감한 장수와 병사 등 그 인재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서도 좋은 조력자는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조력자, 심지어는 적이라도 내 편으로 만드는 처세법에 대해 겸해와 비공을 주장한 묵자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하라.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라는 가르침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화합을 강조하는 세계에서 이 가르침은 작게는 인간관계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묵자는 사람들이 보통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 엄하지만 군자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럽다. 군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자신이 세운 뜻과 의지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절대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서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하는 사람은 미움받기 쉽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묵자의 가르침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사업, 그리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라는 말은 곧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며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힘든 일을 도맡아 해결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 남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최대한 그의 결점과 잘못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남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 그의 장점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전국시대 세력이 강성했던 진나라는 약소국들을 괴롭히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조나라는 인상여의 도움으로 진나라의 모욕과 괴롭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죠. 이에 조나라 해문왕은 인상여에게 대장군 연파보다 높은 상국의 벼슬을 내렸죠. 연파는 본래 조나라의 명장으로서 조나라를 위해 수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는데 인상여가 자신보다 더 높은 벼슬에 봉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연파 장군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인상여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망신을 주고 말 것이다. 어디 그가 내게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볼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인상여는 연파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아랫사람들에게 연파의 집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양보하고 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인상여의 아랫사람들은 그를 두고 연파가 두려워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는 아랫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소양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연파 장군을 두려워하겠느냐?
지금 진나라가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연파 장군과 내가 안팎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운 것은 진나라가 우리 둘 사이의 반목을 눈치채면 행여 그것이 나라의 안위에 해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나라의 운명과 나 개인의 체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연파는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곧 윗옷을 벗고 쌀이나무를 짊어진 채 인상여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는 벌을 달게 받아 사죄하겠다는 의미였죠. 그 이후 인상여와 연파는 생사를 같이 하는 절친한 벗이 되었고,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진나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인상여와 연파 장군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것을 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자는 자신에게 엄격할 것을 강조하며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편안하게 지낼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에 안식처가 없는 것이며, 만족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남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정신은 곧 묵가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겸해와 비공 사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인들은 때때로 남에게 부탁을 해야 하거나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언행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의 교양 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그가 조직에 잘 융합될 수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심이 없으면 천지가 넓고 사람이 구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품위가 저절로 높아진다는 옛 선인들의 말처럼, 사람은 나라는 벽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남에게 너그럽고 스스로에게 엄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태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줄여줄 수 있는 삶의 윤활제이며, 이 같은 처세법은 자신의 삶에 큰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좁은 사고에만 갇혀서 스스로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착각하고 의기양양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 충고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배척과 제압 그리고 거절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처세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결국은 그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묵자와 그 제자 경주자의 일화는 이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실마리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경주자가 묵자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유독 저만 꾸짖으십니까? 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에 묵자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태행산을 오르려 한다면 너는 내게 좋은 말이 끄는 마차를 권하겠느냐? 아니면 늙은 소가 끄는 우차를 권하겠느냐? 경주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 해도 마차를 탈 것입니다. 묵자는 또 물었습니다. 우차를 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주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말은 충분히 중책을 맡겨버릴 만하기 때문입니다. 묵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다. 내가 항상 너를 꾸짖고 바로잡아 주려는 건 역시 내가 충분히 중임을 맡길 만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하와 장강은 작은 시냇물이 흘러들어옴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강이 될 수 있었고, 옛 성현들은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었기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이 일화는 겸허한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족함이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행운이죠.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적했는지, 그 비평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최소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의 잘못에 대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다면 그는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도취되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제안하거나 평가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경우 반드시 객관적이고 겸허한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나 평가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남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각각의 뛰어난 점을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발전시키고 자만은 사람을 퇴보시킵니다. 위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남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결코 그 때문에 겸손함을 잃지는 않습니다. 큰 인물일수록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크게 인식합니다. 때문에 남에게 지적을 받아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위인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셋째, 인재를 잘 활용하라. 군졸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장군이 될 만한 인재는 한 사람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들이 가진 뛰어난 능력들을 한 곳에 모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인재들의 능력을 운영하는 이는 자신의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자는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환한 것만으로 밝은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큰 물은 세차게 흐르는 물만으로 큰 것이 아니며 내와 못을 모두 받아들인다. 큰 불은 밝게 타오르는 것만으로 크게 타오르지 않는다. 풀과 나무를 모두 수용해야 크게 타오른다. 왕의 덕은 높음만으로 높은 것이 아니다. 귀함과 천함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수용해야 높아진다. 이와 같을 때 비로소 만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을 모아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인재를 활용하여 천하를 얻은 한나라 유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군사를 몇 명이나 능히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한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을 뿐입니다. 유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가? 한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에 유방이 말했습니다. 나는 군막 안에서 계획을 짜서 천리 밖에서 싸워 이기게 하는 데는 자방을 따르지 못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에 있어서는 소화를 따르지 못하며 전쟁에 나서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신을 따르지 못한다. 이 세 인물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천하를 얻은 것이다. 유방은 인재들을 모으고 그들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때문에 그는 천하를 얻는 큰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과 자신을 그르치고 평생 후회하기 쉽습니다.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던 촉한 시대의 제갈량은 위로는 천문, 아래로는 지리를 모두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인재를 활용하는 것에는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군사 전략과 정치적 계책에서나 혹은 백성을 교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에서나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같이 충직한 신하가 나라와 군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뿐이죠. 결국 과로에 지친 그는 통일의 대업을 미처 달성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재 활용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국시대 말기 사군 중에 한 사람인 제나라의 맹상군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식객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맹상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전력을 다해 그를 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진나라 소양왕은 그를 재상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맹상군을 시기하는 조정 대신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를 잡아가두게 됩니다. 맹상군이 옥에 갇히자 그의 식객들은 소양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 연비를 찾아가 맹상군을 풀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연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양왕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흰 여우 가죽옷을 선물로 준다면 그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소? 연비의 말을 전해 들은 맹상군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흰 여우는 그 한 마리뿐인데 지금 어디서 또 흰 여우를 찾겠는가? 바로 이때 식객 한 사람이 나서서 맹상군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식객은 몰래 황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어 보초들을 유인해낸 뒤 당초 맹상군이 소양왕에게 바쳤던 흰 여우 가죽옷을 손쉽게 훔쳐냈습니다. 맹상군은 흰 여우 가죽옷을 이용해서 연비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고 곧 연비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소양왕의 마음이 바뀔 것을 두려워한 맹상군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어둠을 틈타 제나라를 향해 출발하여 한밤중에는 진나라 국경 근처의 함곡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문만 넘으면 소양왕도 맹상군을 어쩔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굳게 닫혀 국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상군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성문은 첫 딸기 울기 전에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소양왕에게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때 식객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이번에는 달구름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꽃기요. 순간 성 안의 모든 닭들이 같이 울기 시작했고 이 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날이 밝은 것으로 착각하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맹상군 일행은 무사히 함곡관을 빠져나와 제나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지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능력일지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는 곧 중용될 것입니다. 인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재는 기업을 유지시키고 이윤을 창출합니다. 인재야말로 모든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이자 밑거름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오늘날의 전쟁터와 같은 시장 경쟁 속에서 인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를 잘 모으고 필요에 따라 그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인재를 회유하고 단결시키는 전략.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은 인재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인적 자원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인재 유실을 막는 것은 기업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인재를 회유하고 단결시켜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킬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묵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묵자는 인재란 국가의 보물이자 조정을 이끄는 훌륭한 보조자라고 했으며 반드시 인재에게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묵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나라의 활쏘기에 뛰어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이 많게 하려면 반드시 그들을 부유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나라 안에 활쏘기에 뛰어난 자와 수레를 잘 모는 자들이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 서주 시절 주공은 아들 백금을 노나라에 보내어 그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백금이 노나라로 떠나기 전 주공에게 조언을 청했습니다. 이에 주공이 말했습니다. 나는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아우이며 지금 천자의 숙부가 되는 사람이다. 내 지위와 신분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백금이 대답했습니다. 고귀한 신분이십니다. 주공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높은 지위와 고귀한 신분을 가졌지만 급한 일이 닥치면 머리를 감다가도 그 머리를 쥔 채로 나가서 그 일을 처리하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다가도 그것을 뱉고 나가서 맞이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천하의 인재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너는 노나라에 가거든 일개왕에 불과할 뿐이다. 절대로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공은 이처럼 인재를 예로 대함으로써 그들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어진 인재를 가려내고 기용하는 것에 대해 묵자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그 벼슬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국가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왕이 되고 관리가 될 만한 사람이 벼슬을 하며 현읍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향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 그에 걸맞는 지위와 관직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재를 모으고 단결시켜 그들이 가진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날 기업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 연봉과 복지 수준은 직원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연봉 수준을 가장 적절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경영자라면 직원들과의 의견 충돌은 물론 회사와 자신, 직원들에게까지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최대한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그들에게 걸맞는 일을 제공하라.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속으로는 그 일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직원이 선호하는 업무를 현재의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일은 곧 인재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인재들이 이직률이 가장 높은데 상급자들이 사회 초년생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도전적이고 활발한 직장 분위기는 인재를 붙잡는 한 요소임을 명심하세요. 넷째, 파격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하라. 기업이 능력 있고
창의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선발하려면 반드시 그에게 어떤 직위를 줄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를 가장 적절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직원들과의 거리감을 좁혀라. 상급자와의 불화는 직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상급자와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아니라 상급자의 태도입니다. 상급자는 항상 마음을 열고 아래 직원들과 평등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범을 지켜라. 규범이란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체적인 규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규칙이란 속박인 동시에 인간이 더욱 성숙하고 성공적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묵자는 예로부터 규범에 따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으므로 천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그것은 관리가 되는 선비에게나 온갖 물건을 만드는 공인들에게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군대의 전투력은 절대 복종의 강력한 철의 규율을 통해 강화되고 기업의 경쟁력과 존속력은 직원들의 투철한 노력, 숭고한 직업 정신, 그리고 엄격한 회사 규율을 통해 강화됩니다. 명확한 규범 제도가 갖춰지지 못하면 쉽게 혼란이 야기됩니다. 명령이 내려져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거나 규범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범죄와 혼란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에 벼가 더디게 자라는 것을 걱정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모를 잡아 뽑아서 자라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곧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를 모두 뽑아 올린 그는 마치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아 보이는 모를 보고 만족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오늘 모를 뽑아 올려서 빨리 자라게 만들어 놓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깜짝 놀라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논에 심어놓은 모들은 이미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사물의 발전에 존재하고 있는 규범의 존재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에 이르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작게는 무단횡단, 새치기, 쓰레기 버리기 등에서부터 크게는 계약 위반, 사기, 횡령,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규범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과 규범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과 규범은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이자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준법의식과 행정집행력의 결핍은 직접적으로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지럽히며 구성원 각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갖도록 조장합니다. 또한 규범이 유명무실해지면 사회는 곧 혼란과 무질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범은 한 국가 및 도시의 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규범의 예속성과 법령의 제재력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규범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문제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규범과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발전과 성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기회와 성공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은 반드시 그 기업의 문화와 규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의 규율이자 직업 기술이기도 합니다. 회사들은 주로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급여와 명예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그 제도에 적응할 수 없다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급여와 명예와도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든 성공과 보상을 얻으려면 그곳의 문화에 맞추고 적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번째,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버리지 말라. 수박과 참깨를 두고 그 크기와 무게를 비교한다면 그 결과는 3살배기도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수박과 참깨의 크기와 양을 비교하는 일은 결코 단번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참깨를 줍고 수박을 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시대 노나라의 장인 공수반은 사다리를 길게 연결하여 높은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송나라를 침공하려는 초나라의 전쟁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묵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나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초나라 왕을 아련하게 된 묵자는 참깨와 수박의 비유를 통해 송나라를 침략하려는 초나라 왕의 계획을 그만둘 것을 권했습니다. 초나라 국토는 사방이 5,000리에 달하지만 송나라 국토는 단 500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화려한 수레와 낡고 망가진 수레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나라에는 운몽이라는 호수가 있어 그 주위에는 물소와 외뿔소, 고라니, 사슴 등의 짐승들이 가득하고 장강과 한수에서는 물고기, 자라, 악어 등이 나는지라 천하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꿩이나 토끼, 여우 같은 동물들조차도 없는 곳이므로 초나라를 고기 반찬이 놓인 풍성한 차림상이라 한다면 송나라는 겨와 지게미뿐인 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초나라에서는 거대한 소나무, 그 결이 세밀하고 고운 가래나무와 녹나무 등 훌륭한 목재가 나는데 송나라에는 큰 나무조차도 없으니 이는 마치 술을 놓은 비단옷과 질이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비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왕은 이 같은 묵자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나라 왕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을 손에 넣을 생각뿐이었죠. 수박도 잃지 않고 참깨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나 묵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수박은 왕의 것이고 참깨는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설령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훗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 인해 큰 것을 얻지만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원대한 시야와 포부를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여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한 수박과 참깨를 구분하듯 일상의 경중과 완급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인재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책략에 뛰어난 인재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도 주객을 착각할 때도 있고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행운을 바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작은 일과 큰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게 만듭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멀리 있는 이익, 겉으로 보이는 이익과 근본적인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작은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 수박과 참깨를 구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박을 얻기 위해 참깨를 포기하고 멀리 있는 이익을 위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익을 위해 겉으로 드러난 이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대한 목표를 위해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은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들조차 결코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참깨와 수박은 모두 나름의 쓸모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쉽게 가질 수 있는 참깨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즉,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잃는 일, 즉 수박을 잃고 후회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묵자에게 배우는 처세술에 나온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묵자의 이름은 적이며 전국시대의 유명한 사상가, 정치가이자 묵가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송나라 사람이며 말년에는 노나라에 은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민 계급에 속하는 수공업자이었으나 자기 스스로를 천민이라고 칭했으며 한때 유학을 공부했으나 번거롭고 어려운 예절과 과도한 장례의식 등이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된 후에는 유학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학파를 세웠습니다. 묵자는 특히 혼란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겸해와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을 중심으로 한 용기와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숭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묵자의 처세법을 배웠습니다. 묵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재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인재양성을 강조한 이유는 그의 사상인 공격을 반대하는 철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인재가 있는 나라는 안팎으로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억제되고 백성은 그나마 고단한 삶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좋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재들을 곁에 둔다면 그들이 나의 조력자가 되고 사회나 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재들을 얻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시고 자신의 삶을 함께할 좋은 조력자를 찾아 성공하는 인생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